자, 4가 먹입니다. 4가 File Requirement. 과연 내가 1년에 소득이 얼마 이상 됐을 때 세금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물론 시험에는 안 나와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내가 1년에 얼마 벌었는데 과연 이거 세금보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공시기에서 계산된 금액보다 인컴이 많으면 세금보 해줘야 돼요. 첫 번째가 유어 스탠다드 덕션이죠. 스탠다드 덕션 금액은 매년 바뀌는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종이를 하나 드렸죠. 2013년도 세법 개정 내용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1가부터 변경된 거 쭉 써놨는데 4화에 가서 보니까 스탠다드 덕션 금액이 사용되었습니다 해서 싱글이거나 메리트 파잉 세프를 하는 경우 6,100불, 메리트 파잉 조인트를 하는 경우 12,200불,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는 8,950불 이렇게 숫자가 바뀌었다고요. 이 스탠다드 덕션 금액에다가 더하기 퍼스널 리점션,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서 3,900불씩 공개해 주는 거죠. 거기에다가 나이가 더 많으면 또 더하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이것보다 인컴이 많았을 때 세금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한번 여긴 싱글 없죠? 싱글 없으니까 결혼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메리트 파잉 조인트라는 경우 스탠다드 덕션이 얼마라고 이야기했나요? 메리트 파잉 조인트라는 경우 12,200불. 그러면 결혼했으니까 남편하고 와이프 있죠? 한 사람한테 3,900불씩 퍼스널라이제이션. 나이가 65세가 안 넘었다 하면은, 65세 넘은 더 하는 숫자가 있지만 둘 다 65세 안 넘었다면은 이 세 개의 숫자 다음부터 인컴이 많으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000이고 2가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0이네. 2만 불에 맞네? 네. 2만 불 이상 되면 세금보 해야 된다고요. 1년에 번 소득이. 젊은 부부들. 자녀가 몇 명이냐 상관이 없어요. 소득이 이거 이상이면 세금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하면 할 의무가 없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국세에서 너 세금 보고 왜 안 했냐 물어보면 I'm not required to file 이라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세금 볼 의무가 없었다고. 의무가 없다는 것뿐이지 해도 괜찮아요. 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내가 일일이 번 돈이 10,000불밖에 안, 500불밖에 안 돼요. 그래도 세금 보고도 아무 소리 안 해요. 또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내가 1년에 500불 버는데 세금 50불 떼었어요. 50불 세금 떼금 돌려받으려면 세금보 해야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세금보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세금보 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렇게 상식적으로 세금보가 리퀘어먼트 금액이 정해져 있다. 3번으로 갑니다. 피부양가족의 세금보고무. 여기서 피부양가족이란 영어로 디펜던트죠. 디펜던트 세금보고무. 우리 자식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아까 우리 지웠지만 19세 미만이고 24세 미만인 풀타임 학생이라면 돈 인컴과 상관없이 부양가이 될 수 있다 했잖아요. 부양가이 된다 하더라도 세금보고 따로 해야 되거든요. 과연 얼마 벌었을 때 세금보고를 따로 해야 되느냐,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우자 이외의 피부양가족은 자신의 소득을 별도로 세금보고해야 된다. 소득은 부부만이 합산 보고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자. 단 미성년자의 소액 투자 소득은 다른 예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따로 보고해야 된다고요. 싱글 디펜던트이고 나이가 65세도 안 되고 브라인드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세금보를 해야 된다. 만약에 브라인드거나 65세가 넘으면 또 숫자가 달라지거든요. 그것까지는 공부할 수 없으니까 우리 통상적인 우리 자식들처럼 65세도 안 되고 브라인드 아닌 디펜던트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 때 세금보고 해야 되느냐? 가로 1번이나 가로 2번이나 가로 3번 중에 해당되면 세금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가로 1번이 If he had unearned income이, 이거 950불에 써져 있는데 바뀐 숫자가 약간 줬던 종이에 있죠. 1,000불 넣으면 1,000불 넣으면 unearned income이라는 게 일해서 번 돈이 아니에요. 즉 이자나 배당 같은 거 받은 것이, 쉽게 말해서 은행에 통장이 있어, 아들 이름으로 통장이 있어서 애 이름으로 통장이 있어서 이자를 1,000불 이상 받았다. 세금 보고 따로 해야 된다고, 아들이. 아니면 가로 2번에 그 디펜던트의 earned income이, earned income이라는 건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이죠. 그 6,100불 넣으면은 6,100불이라는 게 싱글의 스탠다드 덕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르바이트에서 1년에 6,100불 넘었다. 세금보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6,100불이 안 되면 세금보 안 해도 돼요.
아까 자녀분 물어봤잖아요. 1년에 번 돈이 6,100불이 안 되기 때문에 인컴복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월급 받으면 세금 뗀 거 있어 그거 돌려받으려면 세금복 해야 돌려받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면 가로 3번 이야기는 if his gross income이 디펜던트 gross income이 모아된 large of 동그라미 1번에 1,000불이나 동그라미 2번에 earned income에다 350불 더한 것보다 많으면 해야 된다고. 아예 그냥 그 제가 나눠준 종이를 보세요. 거기에 근데 그대로 있으니까 동그라미 1번 1,000불이나 동그라미 2번에 earned income에다 350불보다 많은 것보다 gross income이 많으면 해줘야 된다. 뒷장 넘겨서요. 제가 나눠준 실러버스 이그젬플 2가 있어요. 이그젬플 2에 디펜던트 웨이지가 700불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자가 얼마? 400불. 웨이지는 이걸 earned income이라고 그러죠. earned income이 얼마? 700불. 이 디펜던트 인트러스트는 바로 unearned income이죠. unearned income. 노력도 안 번 돈. unearned income이 400불. 이 자녀가 이 디펜던트가 세금보를 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이 앞에 공식에 있던 가로 1번이나 가로 2번이나 가로 3번 중에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해당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가로 1번 룰에 해당되나요? 가로 1번이 unearned income이 1,000불 넘느냐? 안 넘거든요. 안 넘. 가로 1번 해당되지 않아요. 자, 가로 2번 룰은 뭐예요? earned income이 6,100불 넘느냐? earned income이 6,100불 안 넘거든요. 두 개 다 해당이 안 돼 지금. 이 셋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세금복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해당돼요. 이때 해당되는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그로스 임금이 합해서 그로스 임금이 1,100불이에요. 1,100불. 700불, 400불 합한 거 그로스 임금. 이 그로스 임금이 1,100불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비교해서 큰 것보다가 많으면 해야 된다고. 동그라미 1번이 얼마예요? 1,000불. 1,000불. 동그라미 2번은 earned income이다. 이 사람 earned income 700불에다가 더하기 350불 더하기. earned income 플러스 350불 더하기. 두 개 둘 중에 이게 1,050불이죠? 1,050불보다 이게 1,100불이 크잖아요. 세금부 해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게 시험에 나오긴 나오지만은 여러분 이 공식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워놔도 시험장 가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러면 숫자까지 기억하면서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절대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니까 포기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인데 시험 문제 풀 수는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교재 가서 18페이지에 1번 문제 같은 게 나와요.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제발 안 외워져요. 외워도 잊어버려 시험장 가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자, 1번 문제 같은 게 나옵니다. The following income이 single dependent인데요. 어느 상황에 세금할 필요 없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일단 월급만 봐서는 세금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다 월급이 다 얼마? 6,100불 미만이에요. 두 번째 요구 조건 6,100불 미만이 월급 받아 세금 받는 거 없고 또 이자만 따로 봐도 디비던이나 이자 어느 인컴만 따로 봐도 그것이 1,000불이 안 돼요. 따로따로 보면은 가로 1번과 가로 2번 다 해당 안 된다고 지금. 가로 1번에 그 어느 인컴이 1,000불 다 네 개가 다 안 넘는 상황이에요. 두 번도 다 웨이지가 어느 인컴이 다 6,100불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세금 할 필요 없죠. 그런데 가로 3번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가로 3번에. 이걸 하나하나 공식으로 대입하지 말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자마저도 350불인 거 찾으시면 돼요. 이자마저도 350불이니까. 그런 경우에 세금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웨이지가 6,100불 이하인 사람이 이자마저도 350불 이하 있을 때 세금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디펜던트의 웨이지가 6,100불 이하인 사람이라면 이자마저도 350불 이하였을 때 세금할 의무가 없다는 게 이 전체 공식의 이야기예요.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동그라미 10번.
그런 식으로 답만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공식이 외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안 가르치고 스스로 세무사 공부했던 사람들은요, 세무사 너무 어려웠대요. 시험 공부가 막 국세청 퍼블리싱 해가지고 막 외웠는데 막 뭐가 나오는지 모르고 무작정 외워야 되니까 3년 걸렸다고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설명해주고 나오는 것만 이야기해주잖아요. 시험 푸는 요령을 가르쳐주잖아요. 훨씬 시험 보기 쉽죠. 자, 3번 문제 갈게요. 3번 문제도 그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요. 절대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동그라미 C번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답은 B번으로 나와 있는데 B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C번을 알려주려고. C번이 뭐냐면 싱글 디펜던트고 장님이래요. 브라인드래요. 그러면 브라인드가 아니면 이자가 얼마 이상면 세금부 했었어요? 1000불 넘으면 해야 됐었다고요. 근데 브라인드면 숫자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꾸 국세청에 맞히니까 국세청에 약이 오른 거예요. 다 맞히니까. 그러니까 좀 틀리게 낸 거예요. 브라인드다. 그럼 브라인드 숫자가 올라갔어요. 얼마? 2,500불로 올라가세요. 2,400불 대신에 2,500불 오시고 그 2,500불 내어놓으시라고 그냥 숫자를 물어보니까. 브라인드인 자녀가 이자가 얼마 이상이면 세금 받느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나이가 언더 17 디펜던 자녀인데 이자가 얼마 이상이야 세금 해야 되냐. 그럼 답은 2,500불로 그냥 아시라고. 2,500. 2,400불 대신에 2,500불로 고쳐가지고 2,400불은 작년도 이야기예요. 그래 2,500불. 그런데 시험에는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 브라인드면서 65세 넘었다. 그러면 또 숫자가 또 달라져요. 그때는 4,000불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걸 모든 케이스를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2,500불. 브라인드인데 나이가 언더 17 정도, 뭐 나이가 어리고 65세 안 되고 17이가 18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리고 브라인드다 그러면 2,500불 이렇게 외우시고 이자가 65세 이상이면 4,000불이라고. 브라인드면서도 65세 이상이면.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적어놓지도 마라.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5 가보겠습니다. 제목이 Estimate Tax Payment, 한국말로 중간해납이라고 써놨는데요. 월급쟁이들은 월급 받으면 세금 떠받고 내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리미리 내는 것이 이 Estimate Tax Payment고, 언제 내느냐? 4월 25일까지 한 번 내고, 6월 15일까지 한 번 내고, 9월 15일까지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1월 15일까지 4번 쪼개낸다. 네. 이게 Estimate Tax Payment. 장사하는 사람들 주로. 월급쟁이들도 세금을 원천징수 위도홀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들한테 미리 세금 떼는 것을 위도홀딩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리 떼서 내는 것을 에스티메이트 페이먼트라고 그러고, 웨이지 받는 사람들은 위도홀딩이라는 걸 통해서 원천징수를 하죠. 미리 세금을 뗀다고. 이거 셀프 인플레이트 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에스티메이트 페이먼트 가지고 페이먼트로 미리미리 쪼개낸다고. 낸 날짜를 쪼개내는 거. 월급 받는 사람은 월급 받을 때마다 그때 떼서 내는 거. 근데 월급쟁이들은 뭘 기준으로 세금 뗄까요? 회사 취직할 때 회사에다가 W4 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그래요. W4 폼에 내가 결혼했는지 싱글인지 자녀가 몇 명인지 이렇게 적어서 낸다고 그러면 회사에서 그걸 보고 세금 얼마씩 떼는 거예요. 이거 적어낼 때 거짓말로 적어내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자식 한 명인데 4명이라고 거짓말을 쳐요. 그럼 세금 적게 떼죠. 부양가를 많이 클레임할 때니까 나중에 세금이 적어지니까 세금 적게 떼는다고요. 그래서 세금을 너무 적게 떼어놨을 때 나중에 세금 연말에 가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내야 될 세금이 너무 많은 페널티가 붙어요. 월급쟁이들도 너무 적게 떼어냈었으면 이걸 추가로 더 해야 돼요. 사실 페널티 안 내려면.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가서 볼게요. 2번. 언제 그럼 이걸 해야 되느냐? 2번에 You must make estimate tax payment if you expect at least 1,000불 after subtract your withholding하고 refundable credit를 빼고 나서 정말로 내야 될 세금이 1,000불 넘을 것 같으면은 미리 중간회납을 해야 된다고. 야, 무슨 소리냐? 폼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폼 42페이지 43페이지에 전체 내야 될 세금 61번이잖아요. 61번.
자, 61번 라인에서 이해만 하세요. 61번 라인에서 62번 위돌링 한 거죠. 62번. 그리고 64번부터 랭글로 쳐주는 크레딧들, 리펀더블 크레딧이죠. 그걸 빼고 나가지고 뺀 나머지가 76번이잖아요. You amount owed. 그것이 1000불 넘으면 페널티가 붙는다고요. 1000불이 안 넘을 것 같으면 미리 중간에라도 했었어야 된다고. 1000불이 안 되도록 63번에서 미리 더 냈었어야 된다고. 63번에서 엑스펙트 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써준 거예요, 지금. 교재 이야기가.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1000불 넘어도 페널티 안 붙는 경우가. 그것이 예외. 교재 가서 가로 1번. 예외. 가로 1번에 요 위드홀딩이나 리펀더 크레딧이 위드홀딩이라는 게 미리 월급 받아서 미리 떼서 낸 세금이고, 그리고 낸 걸로 쳐주는 걸 리펀더블 크레딧 금액이 다 냈거나 낸 걸로 쳐주는 금액이에요. 그것이 올 세금의 90% 이상이 됐다면 나머지 10%를 세금 더 내야겠죠. 이 10%가 1000불 넘어도 페널티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혹은 가로 1번에 요 위드홀딩이나 걷어서 낸 거나 네임이 떼서 낸 거나 낸 걸로 쳐주는 리펀더블 크레딧 금액이 at least 100% of total tax shown on the prior return. 작년도 세금의 100%를 이미 냈다면 올 세금이 얼마든 상관없이 페널티 안 붙는다고. 가로 안에 작년도의 AGI가 15원불이 넘는 사람은 100% 대신에 110% 내야 되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110% 내야 되고, 애우셔야 돼요. 90%, 100%, 110%. 이 퍼센티지. 금년도 세금의 90%를 내거나 전년도 세금의 100%나 110%를 냈을 때 올 내야 될 세금이 얼마든 상관없이 페널티 안 붙는다. 시험에서 다음 중 에스비텍스 페이먼트 관련해서 세이프 하버 룰, 안전한 항구죠. 세이프 하버, 안전한 항구, 세이프 하버 룰이 아닌 거 찾아라 했고 90%, 100%, 110% 나오고 80 몇 프로 나온다고. 80 몇 프로가 답이죠. 이런 이야기에 예를 들어서 보면은 2013년도 세금보고 하잖아요. 2014년도 세금보고 앞으로 할 거고, 2013년도 연도 텍스가 예를 들어서요, 세금이 2만 불이었어요. 2만 불. 2013년, 14년도 내년도 세금이 3만 불이 될 걸로 예상을 해요. 내년도 세금 보고 하면서 3만 불 한꺼번에 내면 페널티 붙죠. 1000불 넘으니까. 페널티 안 내는 방법이 전년도 세금의 100%를 내면 돼요. 100%를 내면은 2만 불을 4번 쪼개낸다고. 5,000불이 5,000불씩. 그 2004년도 세금 보고 할 때 10,000불을 내도 이것이 1000불 넘어도 페널티 안 붙는다고. 왜냐하면 이미 낸 세금이 전년도 세금 100% 되기 때문에. 반대로 전년 세금이 3만 불이었어요. 올해 세금이 2만 불밖에 안 될 걸로 예상을 해요. 이 경우에 전년도 세금 100%를 3만 불 미리 쪼개내고 나중에 세금 보할 때 10,000불 돌려받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럴 필요 없이 올 세금의 90%, 18,000불을 내다. 이 18,000불 올 세금의 90%잖아요. 2,000불을 나중에 세금 보고할 때 더 내야겠죠. 2,000불 넘어도 페널티 안 붙는다고. 왜냐하면 이미 낸 세금이 올 세금의 90%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가 잘 될 것 같다 하면 전년 세금 100%를 미리 쪼개내는 게 현명한 방법을 보고,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다 하면 올 세금을 예상해서 그 예상되는 세금의 90%를 미리 쪼개내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근데 CP들은 그런 거 신경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신경 안 쓰고 장사 잘 됐든 못됐든 상관없이 무조건 전년도 세금의 100%를 쪼개가지고 내게 쿠폰을 만들어준다고. 내년을 위해서 미리 내놓으라. 그럼 어떻게 되든 간에 페널티는 좌우지가 안 내니까. 손님들은 더 좋아요. 나중에 리펀드 받게 되면 전년도 100% 3만 불 내놨다가 세금 보할 때 10,000불 돌려받으니 웬 떡이냐고 좋아한다.
한 장 넘기셔서 3번에 내야 될 날짜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월 15일. 어떤 분이 자기 시험 보고 자기는 답이 없더래요. 왜 답이 없냐고 그러더니 교수님은 분명히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자기 시험에는 4월 16일 나오고 9월 17일 나와 있더래요. 토요일, 일요일 끼었으면 15일, 16일도 되고 17일도 되는데 그렇게 고지식한 사람이 답이 없더라고요. 16일, 17일 다 괜찮아요. 그리고 대강 이렇게 석 달에 한 번이겠지 하고 시험 보러 딱 갔는데 시험 막상 시험지 시험지 받아보니까 석 달에 한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생각에 원래는 뭐 4월 15일, 7월 15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10월 15일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4월 15일, 6월 15일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넉 달 만에 날짜도 시험에 나옵니다. 달 4, 6, 9 다음 1월 15일. 자, 4번에 예나부 파일링 세스가 변경된 경우 무슨 소리냐면 두 사람이 공동 연합을 해놨다가 조인트를 했을 때 공동으로 미리 세금을 내놨어요. 근데 나중에 이혼했어요. 그럼 서로 자기가 낸 걸로 하겠다고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이혼했으니까 자기가 낸 걸로 하겠다고.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틀리게 해놓고 아닌 것 찾아라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계산하라 그런 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시험에 나온다. 첫 번째 점이 한 사람이 다 클레임하고 다른 사람은 클레임 안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에 any other way로 어그리가 되면은 뭐 5대5로 4대 뭐 6대4로 뭐 7대3으로 이렇게 디바이드 할 수 있다고. 아니면 세 번째에 어그리가 할 수 없다면은 각자의 세금의 포션대로 따로따로 세금 부과하니까 각자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의 포션대로 이미 냈던 세금을 디바이드 한다. 그리고 지금 내려서 5번에 농부나 어부. 자, 농사꾼들은 농사 지어도 세금 낼 돈 없겠죠. 이제 씨앗 뿌려놨는데 언제 4월달에 세금 어떻게 냅니까? 돈이 안 만들어졌는데 6월달에 세금 못 내죠. 그런 농사꾼이나 어부들은 이제 어낭은선 따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갔어요. 4월달에 올 때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세금 내요? 그러니까 그런 농사꾼이나 어부들은 꼭 4, 5, 10월, 6월, 10월 그렇게 안쪽에서 안 내도 되고 다른 규칙이 있다. 동그라미 1번이 가로 1번이 어떤 룰이냐. 동그라미 1번 if they pay 충분한 estimate tax payment를 그 충분한 세금이 얼마인지 가로 안에 써져 있어요. 스몰 오브 전년도 세금의 100%나 금년 세금의 3분의 2 중에 적은 거예요. 전년도 세금의 100%, 올 세금의 3분의 2 중에 적은 것을 1월 15일까지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4월달에 세금 포함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의 납을 다 건너뛰고 4월달, 6월달, 9월달 건너뛰고 1월달에 할 때 충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세금 포함해서 내든지. 아니면 두 번째 방법, 동그라미 2번에 아예 중간에 납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세금 보고를 4, 5, 10월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3월 1일까지 다 앞당겨서 해버리는 거예요. 3월 1일까지 세금 보고를 앞당겨서 해버려요. 세금 내고. 그럼 중간에 납을 안 해도 돼요. 그게 동그라미 2번 이야기죠. 그럼 가로 2번에 누가 그런 농사꾼이냐? 우리 다 뒷뜰에다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은 농사꾼이냐? 그건 아니고 내 소득의 3분의 2 이상이 인컴 프롬 파밍이었을 때 이런 혜택을 받는 농사꾼으로 간주한다. 그럼 그 인컴 프롬 파밍이 어떤 것인지 점이 4개 나열되어 있죠. 첫 번째 점이 파밍 인컴 프롬 라인 11 오브 스케줄 F라 했는데 라인까지는 알 필요 없이 스케줄 F가 원래 농사소득을 보고하는 뽐이에요. 그 농사소득. 그리고 팜 렌탈 인컴 뽐 4831 뽐에다 농장 임대소득을 보고하게 되는데 그 농장 임대소득. 그리고 팜 그로스 팜 인컴 프롬 파트 2 파트 3 스케줄 2 스케줄 2에 특히 파트 2가 파트너십 번 돈, 에스코프 번 돈을 여기다 쓰도록 되어 있는데 파트너십이나 그 에스코프이 농사 짓는 회사였다면 그 농사 짓는 회사에서 번 돈이 바로 팜 인컴이죠. 네 번째 점이 4797에 뭐 가축 팔았던 것도 농사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점 바로 밑에 줄에 보니까 웨이지원에저 팜 인프로에서 받은 월급은 농사소득이 아니라 했습니다. 월급은 월급이지 농사에서 번 돈이 아니라. 자, 유가로 갑니다. 자, 이자 인컴입니다. 인트러스트 인컴. 1번 이야기가요. 이자가 내 어카운트에 크레딧이 되면 내가 인출을 안 했어도 내 이자 인컴으로 보고해야 된다. 당연한 소리죠. 내 통장에 이자가 붙었으면 이자 인컴 보고한다고. 3번에 이자와 조기 계약 벌금의 별도의 처리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뭐 CD 6년 뭐 1년짜리 계약했다가 6개월 만에 해약하고 그러면 페널티가 붙거든요. 자, 그 이야기인데 그 페널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템포리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양식집에서 양식집 42페이지에 이자 받은 걸 8A에다 보고한다고 그랬죠. 8A. 자, 페널티 냈던 것은 30번에도 공개하죠. 30번. 8번과 30번 라인을 보라는 겁니다. 8번과 30번. 여러분 은행에서 어떤 폼이 날라오나요? 은행에서 연말에 세금 보고하라고. 그 폼 이름을 모르시죠? 81페이지 보시면 81페이지에 10라인은 INT라는 게 날라와요. 양식은 이거랑 약간 다른 양식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귤라 양식은 이겁니다. 10라인 INT. 은행에서 이자 얼마 나한테 줬다고 너 인컴 보고하라고. 그런데 이자 아무 데나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자 10불 이상 받았을 때 10불도 안 되는데 그럼 은행에서 안 발행 안 해줘요. 1년에 받은 이자가 10불 넣으면은 10라인 INT 발행해 주거든요. 거기에 박스 볼게요. 박스 중간에 박스 1에 이자 인트러스트 등록돼 있죠? 박스 2는요. early draw penalty. 자, 박스 이건 날라왔을 때 박스 1에 있는 숫자를 내 세금 보고할 때 어디다가 썼을까요? 템플에 42페이지 템플에다 어디다가 갖다 썼을까요? 박스 1에 있는 이자 인컴을 8A인가요? 8A에다 갖다 쓰죠. 박스 2에 있는 숫자는 30. 네, 30분에 공개한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내가 텍스페이어인데 10라인 INT를 받았대요. 10라인 INT를 받아보니까 박스 1에는 900불이 써져 있고 박스 2에는 뭐 500불이 써져 있더라. 어떻게 보고해야 되느냐? 서로 체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것은 8레이에 보고하고 이것은 30을 보고한다. 이게 답이에요. 싸웠다 그냥 매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교수님 저는요 제가 시험 보러 갔더니 이게 바뀌었던데요.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 했더니 오히려 이자가 오히려 더 적더래요. 이게 500불이고 이게 900불이 돼요. 그러면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야, 페널티를 더 많이 냈으니까 뭔가 손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상황 하나도 없고요. 그것도 답은 500불은 8레에다 이자 보고하고 900불은 30분에 공개한다. 이게 답이에요.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3번에. 교재 3번.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예요. 편하게 생각하시라. 그리고 교재로 들어가서 4번에 22페이지 4번에 은행 구자 개설을 하면서 선물 받았다. 선물의 페어마켓 밸류도 이자 인컴이라고. 체이스 뱅크 구자 개설하면 100불 준다 그런 선전 편지 받죠. 그 100불 받았습니다. 그 이자 보고하라고 날라와요. 10 INT 이자 받은 거예요. 돈 맡겼기 때문에 받은 대가는 다 이자예요. 선물 받은 것도 선물의 페어마켓 밸류. FMB가 페어마켓 밸류라는 거예요. 페어마켓 밸류 공정시가 또 이자 인컴을 보게 돼요. 자, 5번에 오리지널 이시 디스카운트. 이걸 약자로 OID라고 그러는데 오리지널 이시 디스카운트.
한국말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그랬는데요. 시험에는 OID도 이자 인컴 보고한다 이렇게 마시면 문제 해결되는 내용이에요. OID도 이자 인컴 보고한다. 왜 OID를 이자 인컴 보고하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채권 관련 이야기거든요. 채권. 예를 들어서 내가 반드를 채권을 한국말로 채권이 반드죠. 500불짜리 5,000불짜리 샀다 그럴까요? 그러면 5,000불 꽂았다는 이야기라고요. 5,000불 꽂고 채권 5,000불짜리 종이쪽지를 받은 거죠. 근데 이 채권을 5,000불에 산 것이 아니라 이걸 페이스 밸류라고. 페이스 밸류 5,000불짜리를 내가 5,000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4,500불 주고 샀다. 500불이 디스카운트 받은 거죠. 오리지널 이슈 할 때 디스카운트 받은 거라. 500불 차에 500불 5,000불짜리 채권인데 내가 4,500불 주고 샀다고요. 나중에 만기가 되면 돈 5,000불 받겠죠. 5,000불 주고 5,000불 주고 4,500불 꽂았지만 근데 왜 이걸 이자로 보고 하느냐?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채권이 뭐 5년 만기다. 예를 들어서 5년 만기다. 이자 10%씩 받기로 했다. 매년 10%씩 이자 받을 거라고. 근데 시장 이자율이 15%라고 가정합시다. 다른 회사는 다 15% 이자 주는데 이 회사만 10% 이자 준대요. 그래서 싸게 팔릴 수밖에 없죠. 이자를 싸게 주니까. 그래서 이자 5% 차익 이자를 내가 미리 받은 거나 마찬가지. 이자 미리 받고 나중에 4,500을 꽂았지만 5,000을 받을 거라고요. 이자 미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자 인컴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 다 이자를 많이 주는데 이 채권은 이자 적게 주기 때문에 내가 할인받은 거라고. 미리 받는 이자로 간다. OID 이자 인컴 보고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반드 기간에 걸쳐도 5년이니까 5년에 걸쳐 나눠서 이자 인컴 보고하라고 연말에 채권 발행한 회사에서 1099 OID가 날라와요. 근데 이자 인컴 보고하라고. 올해 보고할 부분이 얼마라. 자, 6번에 디비던 페이드 바이 크레딧 유니언하고 세빙 앤 론 오스시 받은 디비던은 말이 디비던을 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 인컴 보고해야 된다고. 원래 성격이 이자기 때문에 딴 데다 돈 빌려서 대출해 줬다가 이자 받아서 배당해 준 거기 때문에 그걸 배당으로 보고하지 말고 이자로 보고하라고. 성격상 이자기 때문에. 자, 7번에 베어러 본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베어러 본드라는 게 이 본드에 쿠폰이 붙어 있어요. 쿠폰들이. 이자가 뭐 3월 15일, 뭐 6월 15일, 뭐 9월 15일 이렇게 이자 만기 날짜가 써져 있어가지고 이 이자가 만기 되면 이거 쿠폰 가지고 찢어가지고 가서 은행 가서 교환하는 거예요. 네, 이자 달라고. 이와 관련 시험에 나온 내용이 이 베어러 쿠폰 본드가 언제 이자 인컴 보고하느냐? 은행 가서 교환할 때가 아니고 쿠폰의 듀 데이트가 되면 이자 인컴 보고하는 거예요. 종이 쪽지 돈으로 보는 거예요. 듀 데이트만 되면 이자 인컴 보고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 내용은. 그 다음에 텍스 이그잼 8번의 텍스 이그잼 템뿌리의 8B에다가 복원을 하죠. 근데 넌텍서블이죠.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보다도 여러분이 알아놓기를 페더를 제외하고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채권은 다 이 비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페더를 말고라니까 페더를 뒤에니까 스테이트, 카운티, 시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 다 비과세라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연방정부를 제외하고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 다 비과세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10번 내려가세요. 프로즌 데파짓 동결된 예금. 은행에 사고 나가지고 돈 못 찾아가지고 막 한국에 저축예금 사건, 저축조합 사건 나가지고 저축은행 사고 나가지고 아침에 줄 서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못 찾게 되면은 프로준이 되면은 동결되면은 이자가 붙어도 이자 인컴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것이 이런 프로준 대파신 경우 언제 이자 인컴 보고 하느냐 그렇게 시험 물어봐요. 언제 하느냐? 프로준이 해제됐을 때, 동결이 해제가 돼가지고 자재가 찾아 쓸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이자 인컴 보고 한다가 답이라고요. 영어로는 프로준 릴리스가 됐을 때, 프로준 릴리스 됐을 때 그때 이자 인컴 보고 한다. 자, 11번 백업 위돌링. 백업. 내가 은행에다 소셜 넘버를 못 갈아주거나 배당 지급자한테 소셜 넘버를 못 가르쳐주면은 세금을 미리 띄워줍니다. 미국에서는 이자 받을 때 세금 안 띄고 받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세금 띄잖아요. 원천징수하잖아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근데 미국은 안 띄고 받는다고. 근데 안 띄고 받지만 원래는 내가 소셜 넘버를 못 가르치면 떼고준다고. 뭐 배당 지급자도 한테도 소셜 넘버를 못 가르치면은 그것이 28% 떼고주는 건데 28% 에워놓으셔야 돼요. 28% 백업 위돌링. 자, 12번에 아까 봤던 폼 1099 INT 1년간 지급된 이자를 알려주죠. 이자 수령자에게 10불 이상 주로 지급했을 때 발행해 주는 건데 내가 그럼 친구한테 돈 꿔줬다 친구한테 이자 받게 되면 친구가 1099 발행해 주나요? 안 해주죠. 안 해줘도 이자 인컴 보고 해야 된다는 소리가 가로 A번 이야기예요. 가로 A번. 내가 1099 안 받았어도 1099를 안 받았어도 이자 받았으면 이자 인컴 보고 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가서 가로 2번에 가로 B번에 위에서 두 번째 가로 B번에 노미니 디스비션 노미니 명의인이죠. 노미니 명의. 여기 쭉 이기잼플까지 설명의 내용이 뭐냐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뭐 읽어볼 필요가 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전두환 씨 돈을 한미은행에다 가지고 있었어요. 한미은행에서 나한테 1099이 발행이 되겠죠. 그럼 내가 세금 보고하려면 억울하잖아요. 전두환 씨 돈인데 왜 내가 세금 보고 해야 돼요. 근데 은행에서 나한테 날라왔기 때문에 내가 인컴 보고 하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 B에다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케줄 B에다가 일단 스케줄 B 아까 보셨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막 종이 줄이 쳐져 있었죠. 그래서 내가 이자 한미에서 뭐 50만 불 받았다 이렇게 쓰긴 써야 된다. 쓰면서 뒤에다가 노미 마이너스에서 노미니 디스비션 to 미스터 전 해가지고 50만 불을 빼고서 해서 제로 이렇게 표시해서 스케일 B에다가 표시를 하면 된다고. 그럼 이제 스케일 B가 제로니까 이 금액이 10뿌리에 8번 라인에 제로가 써지겠죠. 실소유자한테 다시 1099 발행해 주는 걸 노미니 디스비션 한다고 그래요. 실소유자한테 다시 1099을 발행해 주는 거. 그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이기잼플까지.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끝나는 거예요.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죠. 부모님 돈이었는데 내 자식 이름으로 돼 있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식이 부모님한테 노미니 디스비션 한다가 답이라고요. 자, 13번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스케줄 B를 작성해서 첨부해야 된다는데 이런 이자들이 다 스케줄 B를 작성하는 거죠. 근데 그거 에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 몇 가지 나열해놓고 그 중에 하나가 텍스 이잼 인트레스가 나오니까 그걸 답으로 찾으면 된다고요. 스케일 B에 안 쓰는 거 찾아라 하면은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텍스 이잼은 스케일 B에 기입을 안 한다고 그랬죠. 자, 7과입니다. 디비던 인컴. 이번엔 요점 정리를 좀 보겠습니다. 요점 정리. 주식회사로부터의 디스트리뷰션은 그 분배 원천에 따라서 뭘 받았냐에 따라서 다음 순서로 나눈다 했는데요. 1번에 디비던, 2번에 넌 디비던. 디비던 아니면 넌 디비던이라고요. 근데 그 중에 디비던은
회사의 earning and profit의 범위까지라고 써놨죠. 이 회사의 earning and profit 약자로 EMP라고 그러는데 EMP가 회사의 배당 능력을 나타내준 회사 이익금 계정 과목에 회사 이익금이 얼마인지 이 이익금에다 나눠준 것이 디비던이라고 해요.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이유가 배당 받기 위해서 원래 투자하는 거잖아요. 주식회사 이익금 받기 위해서 디비던이죠. 이익금이 없는 데도 나눠줬다. 이번엔 넌 디비던이죠. 넌 디비던. 다른 말로 리텐션 오브 스탁이라고 그래요. 스탁을 상환했다.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리턴 오브 캐피털. 스탁의 범위, 베이스 오브 스탁의 범위까지. 베이시스 오브 스탁이라는 건 스탁을 산 값이에요. 스탁의 원가예요. 스탁의 원가. 내가 투자한 돈이에요. 투자한 돈까지는 리턴 오브 캐피털, 투자금 회수한 거라고. 리턴 오브 캐피털, 투자금 회수한 거죠. 근데 내가 투자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 나머지가 캐피털 게인이에요. 캐피털 게인. 이 세 개 중에 사실상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디비던, 리턴 오브 캐피털, 캐피털 게인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넌 디비던이라고. 넌 디비던. 이 세 개 중에 인컴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게 어떤 걸까요? 소득이 아닌 거. 네, 두 번째. 투자금 돌려받은 건 인컴이 아니죠. 이것만 인컴일 거라. 자, 중간에 가서 2번에 리턴 오브 캐피털인 경우 스탁의 베이스를 줄이는데 라고 써놨는데 줄인다까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리턴 오브 캐피털인 경우 스탁의 베이스를 줄인다. 내가 투자를 5,000불 했을 때, 주식을 5,000불 같이 샀을 때 스탁의 베이스를 5,000불이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투자금을 1,000불 돌려받았어요. 스탁의 베이스가 4,000불로 줄어들겠죠. 투자한 것만큼 계속 스탁의 베이스가 줄어들다가 그러다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 스탁의 베이스가 완전히 제로로 줄어들고 난 다음에 더 많이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캐피털 게인이 되는 거죠. 이거 베이스 오브 스탁의 범위까지. 베이스 오브 스탁의 범위까지 리턴 오브 캐피털이고 계속 투자금 돌려받을 때마다 베이스 스탁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베이스 스탁이 결국은 제로 줄어들고 나서 더 받았다. 나머지 캐피털 게인이 될 거라고. 그런 개념만 이해하시고 3번에 가세요. 인디비주얼 쉐어홀더가 코퍼레이션부터 퀄리파이 디비던을 받은 경우 세율이 15%나 0% 적용된다 했는데요.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내용 가서 보시면은 출입과에 두 번째 페이지죠. 퀄리파이 디비던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됐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옛날엔 제로하고 15% 뿐이었어요. 근데 20%가 적용된다. 맥시멈 레이트 포 텍스 퀄리파이드 디비던에 대한 맥시멈 레이트이 0%. If any amount otherwise would be taxed. 일반 세율이 10%나 15%나 되는 사람은요. 세율이 적용이 안 돼. 0%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 퀄리파이드 디비던 받으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 on any amount that otherwise would be taxed at rate greater than 15%, less than 39%. 안 됐을 때는 일반 소득이 이렇게 안 됐을 때는 15% 세율이 적용되고 일반 소득이 39% 적용되는 사람들은요 이 디비던드에 대해서 20%가 적용된다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서 가로 2번에 교재 다음 페이지 가로 2번에 퀄리파이드 디비던 그 내용도 이 바뀐 내용으로 바뀐 내용 치료가 설명된 대로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They should be shown on the box 1B, 10line DIB box 1B에 이 퀄리파이드 디비던이 얼마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퀄리파이드 디비던을 받게 되면 세율이 이렇게 15% 적용되기도 하고 혹은 제로가 적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20% 적용되기도 하고 이렇다고요. 25를 20으로 바꾼 거예요.
아니죠. 거기다 20%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내용을 무시하고 이 종이에 있는 걸 보시라고. 실과라고 돼 있는 거. 애울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소득보다 낮은 세율이 정도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몇 프로까지 애울 필요 없어요. 일반 소득보다 낮은 세율이 정도다. 일반 소득이 여기 써진 것처럼 10% 15% 정도 된 사람은 세율이 적용이 안 되고, 일반 세율이 15%부터 시작해서 39.6% 미만 정도 된 사람은 15% 퀄리파이 디비던드에 15%가 적용되고, 일반 세율이 39.6% 적용되는 사람은 세율이 퀄리파이 디비던드 20% 적용되고.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애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요. 그런 게 어떤 게 그럼 퀄리파이 디비던드인지 교재에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디비던이 미국 국내 기업에서 배당받은 거야 돼요. US 코퍼레이션에서. 일부 포린 코퍼레이션도 되지만 미국 증시에 상장된 포항제철이나 뭐 국민은행 상장돼 있죠. 그런 데서 배당받은 거. 동그라미 2번에 You must be holding period 충족해야 되는데요. 최소한 주식을 60일 이상 가지고 있다가 60일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다. 모아된 6day 가지고 있다가 배당받은 거야 돼요. 그 뒤에 뭐 121일까지 알 필요 없이 최소한 60일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런 주식에서 배당받았을 때 퀄리파이 디비던이다 하고, 그든 디비던이 얼마인지 다 알려줍니다. 배당해준 회사에서 폼이 날라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양심에서 79페이지 양심 79페이지에 이 10-9 DIB라는 폼이 날라와요. 79페이지 양시집의 79페이지에서 양시 79페이지 10-9 DIB 박스 1A에 오더널 디비던이 써져 있고요. 박스 1B에 퀄리파이 디비던이 써져 있어요. 그럼 박스 1A에 있는 건 템포리 어디다 갖다 써요? 템포리 9번 42페이지에 템포리 있죠? 9A에다 갖다 쓴다. 오더널 디비던. 그리고 박스 2에는 퀄리파이 디비던은 아니 박스 2가 아니라 1B에 박스 1B에 있는 퀄리파이 디비던은 9B에다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럼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다 계산해 줄 거예요. 세율을. 우리가 세율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손님이 이거 가져올 거라고 회계사한테 10-9 DIB를. 그럼 박스 1A에 있는 것은 9에다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고, 1B에 있는 건 9B에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8가로 가겠습니다. 8가도 숫자가 변경되어 있으니까 아마 변경된 게 어디 나와 있습니다. 8가 내용 변경된 내용. 네, 여기 나왔네. 9,500불 대신에 10,000불로 변경, 1,900불 대신에 2,000불로 변경 이렇게 써놨는데요. 네. 보겠습니다. 8과 내가 고쳐드릴게요. 읽으면서 자녀의 투자 소득 관련 두 가지 규정이 있다. 1번이 자녀의 세금 보고는 하지 않고 자녀 소득을 부모의 소득과 합산해 보고한다. 아까 분명히 부모는 부모끼리만 세금 보고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자식은 디펜드 해당된다 하더라도 자식이 번 돈 따로 세금 보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모의 소득이 합할 수도 있어요. 어느 경우에? 자, 영어로 읽어보는 게 더 정확해요. You can make this election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으면 선택해서 자식 번 돈을 부모 소득에 같이 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느 경우에? 첫 번째 점에 자식이 나이가 언더 19, 언더 24면 풀타임 학생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자식이 번 돈이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only 이런 돈만 있어야 돼요. only interest dividend 같은 것만. 아르바이트 번 돈이 있으면 반드시 따로 보고해야 돼요. 근데
이 인트레스트 디비던 같은 투자 소득만 있었을 때, 이 투자 소득이 뭔지도 시험에 물어봐요. 인트레스트 디비던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캐피털 게인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뮤추얼 펀드를 통해서 번 돈이에요. 뮤추얼 펀드 투자에서 번 돈. 그리고 알라스카 펀드 디비던, 이런 종류의 투자 소득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점이 이런 선택을 안 했다면 자식이 따로 세금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까 디펜던트의 세금보고 의무, 그건 배웠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세금보고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번째에 그 자식이 조인트는 하지 말았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점에 그 자식이 번 인트레스트나 디비던 같은 투자 소득이 9,500불 대신에 10,000불로, 10,000불 안 됐을 때, 10,000불이면 안 되는 거예요. 10,000불이 안 됐을 때, less than 10,000불이었을 때, 그 10,000불이 안 된 이자 같은 걸 부모 소득이 같이 합해서 세금보고 할 수 있다. 자식 세금보고 안 하고. 이 익셉션 예외에는 자식은 따로 세금보고 해야 돼요. 부모 소득이 같이 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디펜던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따로 세금보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도 1살짜리 애가 헐리우드에도 모델에 가고 돈 받았다. 1살짜리 이름으로 따로 세금보 해야 된다고. 자, 2번 룰은 다른 룰이에요. 이것도 미성년자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번엔 자식이 세금보고 따로 하는 경우입니다. 자녀의 세금을 하되 자녀의 투자 소득에 대한 부모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해야 돼요. If child의 인트레스트나 디비던이나 other invested income이 모아된 2,000불 고치시고 1,900불 대신에 모아된 2,000불이었을 때 그 인컴 관련에 대한 소득은 부모 세율로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부모 세율. 이번엔 나이가 좀 달라요. 가로 1번에 내려가세요. 가로 1번의 첫 번째 점도 9,900불 대신에 2,000불로 고치시고요. 세 번째 보니까 나이가 18으로 돼 있죠. 18이에요. 18. 아까 1번 룰은 나이가 언더 19이었잖아요. 2번 룰은 18이에요. 2번 룰은 18. 그런 자녀가 이렇게 투자 소득이 2,000불 넘었을 때는 따로 세금 보고할 때 부모 세율로 세금 계산해야 된다. 왜 이런 룰을 만들어 놨을까요? 미국의 부자들이 금융소득을 자식 이름으로 분산해요. 그러면 소득을 분산시키면 세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런 꼼수를 부렸을 때 분산해 나와야 그 자식의 투자 소득이 되든 부모 세율로 세금 계산해서 보고하도록 한다. 일단 1,900불, 2,000불, 10,000불이고 숫자 외우셔야 돼요. 1번 룰 10,000불 숫자 외우시고 2번 룰 2,000불 숫자 외우셔야 돼요. 물론 요구 조건 몇 가지 각각 요구 조건 알아놓으시고, 자, 9가입니다. 캐피털 에셋. 자, 캐피털 에셋을 사고 팔았을 때, 사고 팔아서 손익이 발생했을 때 템플의 13번에다 보고할 겁니다. 13번 라인에다가 템플에. 그래서 캐피털 에셋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죠. 그걸 사고 팔아서 이익이 났을 때 13번에다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템플에. 자, 정의가 나와 있죠. 교재 1번에 캐피털 에셋의 정의가. For the most part, everything you own used for personal 목적으로, 플레저 즐기기 위해서, 인베스트먼트 목적으로. 간단하게 퍼스널 투자 목적, 개인용 혹은 투자 목적. 이게 캐피털 에셋이 개인용이나 투자용. 뭐 플레저도 다 개인용이죠. 개인용 혹은 투자용. 구체적으로 손가락 표시가 되어 있는데 스탁이나 반드 같은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던 스탁이나 반드. 두 번째 손가락 표시 내가 사는 집, 퍼스널이죠. 내 자가용 차, 뭐 퍼니처 같은 거 다. 동전수집, 우표수집, 투자 목적이죠. 점, 보석 이런 것도. 금방에는 금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투자 목적이라든가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은 이런 게 바로
금방에 있는 건 인벤토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 내가 개인적으로 혹은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던 금은 보석 이런 게 캐피털 에셋이야. 근데 세법에서는 이런 게 캐피털 에셋이라고 나열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따져보니까 이런 것들이 캐피털 에셋이다 한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세법상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표시 바로 밑에 세법상의 캐피털 에셋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ny property you own is capital asset이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네가 모든 가지고 있는 전부 다 캐피털 에셋이다. 다음 9가지 빼놓고 다음 넌 캐피털 에셋을 빼놓고 다 캐피털 에셋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그렇게 강범위하게. 그럼 캐피털 에셋이 아닌 것이 가로 1번에 property held mainly for sale to customer. 커스터머에게 팔려고 가지고 있던 것이 인벤토리죠. 인벤토리는 아니라고. 가로 2번에 디프리시able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사업상 사용되는 물건, 즉 가게 장비라든가 뭐 비클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들, 포인트라든가. 가로 3번에 부동산인데 사업상 사용되는 건물, 사업상 사용되는 부동산. 그리고 4번에 저작권, 음악작품, 예술작품 같은 것들. 가로 5번에 어카운트 리시버블, 외상 매출금 그런 거예요. 어카운트 리시버블. 그리고 쭉 건너가서 가로 9번에 서플라이, 사업상 사용되는, 비즈니스 사용되는 서플라이 이런 게 캐피털 에셋이 아닌 것들입니다. 그러면 캐피털 에셋을 팔았을 때, 그걸 캐피털 게인이라고 그랬죠? 캐피털 게인이나 로스라고 그랬어요. 넌 캐피털 에셋을 팔았다면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넌 캐피털 에셋. 이걸 파 손익이 발생했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넌 캐피털 게인? 그렇게 말 안 하고요. 오디널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오디널 게인이다. 혹은 오디널 로스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중에 이거 구분 못하겠다고 또 답답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답답할 거 하나도 없어요. 캐피털이 아닌 건 다 오디널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거. 그냥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캐피털 게인이 아닌 건 다 일반적인 거. 그리고요, 캐피털 에셋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된다고 그랬죠? 캐피털 에셋.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목적. 두 가지 다 캐피털 에셋이지만은, 크게 두 가지 구분되지만은, 이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에 대한,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에 대해서 특이한 점이 로스가 발생하면 하나도 공제 못 받아요. 이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는 넌 디덕터블이에요. 넌 디덕터블 캐피털 로스예요. 캐피털 로스. 넌 디덕터 캐피털 로스.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 하나도 공제 못 받아요. 손해가 발생해서 넌 디덕터 캐피털 로스. 내가 집 팔았다. 집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죠. 집도 캐피털 에셋이죠. 집 팔아 손해났다. 한 푼도 공제 못 받아요. 집 팔아서 이익 났다. 캐피털 게인인데 세금 보고 해야 돼요. 근데 캐피털 로스 하나도 공제 못 받아요. 퍼스널 유스한 프로퍼티였기 때문에. 근데 주식 팔아 손해났다. 주식도 캐피털 에셋이 스탁도 자 일부 공제 받을 수가 있어요. 주식의 투자 목적의 캐피털 로스는. 근데 퍼스널 유스의 캐피털 로스는 하나도 공제 못 받아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참고로 여러분 아시라는 거. 집 팔아서 혹시 손해만 공제해달라면 공제 못 해준다고 세법에다 인정 안 한다고. 왜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를 세법상 공개 안 해줬을까요?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를 공개해준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신발 팔아서 손해났다고 공개받고 막 옷 팔아서 막 손해났다고 공개해주고 공개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 손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팔았고 이익 났다 세금 부과할 사람 없으니까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손해를 인정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2번에 원요 룰이라 해서 1년 초과 1년 이하 이런 소리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양식집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식집 스케일 D를 한번 갈게요. 스케일 D가 어디 있느냐? 48페이지 있어요. 48페이지. (48페이지에) 파트 1이 short-term capital gain loss로 해서 asset held 1 year less 이렇게 써져 있죠. 내가 주식을 산지 1년 안 돼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자, 파트 2가 long-term capital gain loss asset held more than 1 year 이렇게 써놨어요. 1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았던 거예요. 갈라놨어요. short-term은 short-term대로, long-term은 long-term대로. 근데 내가 주식을 예를 들어서요. 오늘이 월요일날 주식 거래를 하니까 월요일날이 언제? 내일이 9일, 내일이 10일이네. 3월 10일날 주식을 샀다가 내년도 3월 10일날 팝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다 보고 할래요? 파트 1에다 보고 할래요? 파트 2에다 보고 할래요? (3월 10일) 파트 1, 2, 3월 10일날 샀다가 내년도 3월 10일날 팔았다. 쇼트네요. 네. 원에다 써요. 파트 1, 쇼트. 그 소리가 맞는지를 이해하시려면은 교재 33페이지에 이기잼플에 나와 있어요. 위에서부터 6번 줄에 이기잼플. 본교재 33페이지. 본교재. 공교재? 아, 맞죠? 거기서 비슷한 이야기 나오죠? 시험에 나와요 그거? 자주 나오는 거. 그런데 예외가 있네요. 예외. All capital gain distribution from mutual fund 다 롱텀으로 보고 한다. 내가 뮤추얼 펀드 언제 가입했던 상관없이 뮤추얼 펀드로부터 캐피털 게인 디스트리뷰션 받은 것은 다 롱텀으로 보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인헤리트 프로퍼티는 다 롱텀으로 간주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6개월 전에 샀다가 저번 달에 돌아가시면 내가 상속받았어요. 내가 오늘 팔아먹어도 롱텀으로 보고 한다. 이 두 가지가 예외입니다. 4번에 세율 적용. 이 세율도 마찬가지로 디비던하고 똑같은 식으로 세율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역시 이 실러버스에 나와 있죠. 구가 관련해서 교체된 내용. 세율이 0%, 15%, 25%, 25, 20%, 30, 28%까지 변경돼 있단 말이에요. 자, 표를 볼게요. 여기 내가 준 이 종이, 야, 표에 컬렉터블은 세율이 28% 적용된대요. 컬렉터블 수집품이라고. 수집품도 캐피털 에셋이죠. 이 수집품에 대해서는 28%가 적용이 돼요. 그래도 39.6%보다는 낮잖아요. 일반 소득의 가장 높은 세율은 39.6%였는데. 그리고 eligible 두 번째 28번입니다. eligible gain on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minus section 12.2 exclusion.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일단 스몰 비즈니스 스탁에 대해서 일부 28% 세율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언리캡 섹션 1250 게인 25%. 이건 파2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근데 미리 좀 설명하면요. 이 세율표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 종종 나와요. 이 세율표 중에 하나를 틀리게 해놓고 틀린 거 찾아라 시험에 나오든지, 아니면 하나만 맞게 해놓고 맞는 거 찾아라 시험에 나오든지, 아니 직접 컬렉터블에 대한 세율이 몇 프로냐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답은 28%였겠죠. 컬렉터
수집품 28%. 근데 그 중에 25% 이야기, 25% 이야기. 세법조항 섹션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섹션 1250조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요. 세일즈 오브 비즈니스 사업용 부동산 릴 프로퍼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우리 세법상 이 규정에 나와 있어요. 사업용 부동산 팔았을 때 사업용 건물 팔아요. 거기서 발생할 때는 개인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개인. 일부는 캐피털 게인 처리하고요. 캐피털 게인이 아닌 건 뭐라고 그랬죠? 오디너리죠. 이런 오디너리 게인 처리하고 그런다. 이 오디너리 처리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리캡처 했다고 그래. 리캡처 한다는 게 다시 잡는 거죠. 원위치 시킨다. 원래 소득으로 돌려놓는다. 원래 소득으로 오디너리한 인컴으로 다시 돌려놓는다고. 나머지 리캡처 안 한 것들, 언리캡처 한 것들, 캐피털 게인 처리한 부분. 이 리캡처 안 한 부분 캐피털 게인 세율 25% 정도 한다. 그런 이야기죠. 25%. 오디너리 인컴은 이제 10%부터 시작해서 39.6%까지 매겨지겠죠. 그런 의미예요. 조지아는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모텔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있어도 650밖에 안 받아요. 한 달에 650. 뭐 메리아트 운영하는 레지던트 인 같은 거 있으면요, 한 달에 1,500불도 안 들어요. 1,000몇 불. 이 산호세, 이 샌프란시스코는 되게 비싸잖아요. 그 호텔도 비싸고. 여기 들어오면 치료비가 많이 들어요. 밥값도 비싸 여기는. 조지아의 대구 매운탕이 5불이에요. 5불 99전. 대구 매운탕. 네, 대구 살덩어리 이은 거 한 2덩어리 돼요. LA도 싸잖아요. LA도 싸고. 여기만 조지아는 더 싸요. 기름값도 싸고. 기름값 조지아 지금 3불 19, 3불 20물이에요. 아, 이건 캘리포니아는 그래서 무슨 뭐 환경 뭐 뭐시 들어가고 더 비싸요. 나머지 세율이 그 다음에 이제 25%이고 그 다음에 20%, 15% 제로 있죠. 그것도 아까 디비던하고 퀄리파이 디비던하고 마찬가지로 그때 퀄리파이 디비던 마찬가지로 39.6% 세율 정도, 일반 세율이 39.6% 정도 되면 20% 정도 되고, 일반 세율이 25%나 28%나 33%, 39% 정도 되는 레인지는 15% 정도 되고, 10%나 15% 정도 되는 사람은 0% 정도 되고, 아까 퀄리파이 디비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는. 양식집을 더 보겠습니다. 양식집 이 48페이지 48페이지 양식집 48페이지 스케줄 T. (48페이지) 스케줄 D에 파트 1이 쇼텀은 쇼텀끼리 다 짬뽕을 합니다. 파트 1에서 주식거래 여러 번 많이도 하잖아요. 쇼텀은 쇼텀이 다 짬뽕해서 7번 라인이 7번이 넷 쇼텀 캐피탈 놓습니다. 그리고 파트 롱텀을 다 짬뽕한 것이 15번이에요. 넷 롱텀 캐피탈 게인 로스죠.
야, 7번과 15번을 눈여겨보시고 일단은 쇼트면 쇼트끼리 묶고 롱트면 롱트끼리 묶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16번 라인에 갑니다. 16번 라인에 7번과 15번을 컴바인 합니다. 그죠? 7번과 15번을 컴바인해요. 16번 라인 보자는 거예요. 7번과 15번을 컴바인해요. 거기에서 첫 번째에 라인 16이 개인이면은 그걸 어디다 갖다 쓰라고 그랬어요? 템포리에 13번에다 쓰래요. 템포리 13번에다. 템포리는 42페이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점, 16번의 두 번째에 라인 16 짬뽕한 것이 로스면은 손해면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손해면은 라인 17번부터 20번까지도 스킵을 하고 21번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21번 라인에 가볼까요? 21번 라인에 가보니까 라인 16이 로스면은 엔터 여기에다 집어넣고 템포리 라인 13에 집어넣는데 뭘 집어넣느냐? 스몰 러브 점 2개. 스몰 러브. 잘 보세요. 내 말을 놓친 사람이 두 분이 지금 반밖에 안 따라와. 반은 안 따라오고. 두 분 따라오고 두 분 안 따라오고 하면 안 돼요. 라인 21번으로 하는 거예요. 49페이지, 양식 49페이지에 21번 라인. 49페이지. 21번 라인. 라인 16이 손해면은 템포리 라인 13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느냐? 스몰 러브 첫 번점에 라인 16의 손해 금액이나 3,000불, 마이너스 3,000불 적은 걸 집어넣어요. 제대로 이해했는지 질문을 할게요. 내가 올해 주식을 사고 팔아가지고 전부 짬뽕한 라인 16번 라인이 10만 불이에요. 10만 불 손해 났어요. 템포리 13번 라인에다 얼마 쓸 수 있다고? 템포리 13번 라인에다 10만 불 손해 났다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3,000불. 네, 3,000불밖에 못 쓴다고. 13번에다 3,000불밖에 못 써요. 마이너스 3,000불. 아니, 그래서 10만 불 손해 나서 3,000불밖에 공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주식 열심히 해가지고 손해 났어요. 3,000불밖에 공제 못 받아. 나머지 97,000불 어떻게 될까요? 공제 못 받은 나머지 97,000불은 내년으로 캐리오버에 가요. 내년도에 캐리오버에 가가지고 내년도에 스케줄 뒤에 다른 캐피털 게인이 있다면 서로 짬뽕이 또 가능해요. 내년에 내가 10만 불 땄다. 그럼 97,000불 손해본 거 다 아까지 해가지고 다시 제로로 해서 세금 안 내준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도 내년도에 딴 게 없다. 97,000불 중에 3,000불만 또 공개해보는 거예요. 94,000불 넘어가고 또 91,000불 넘어가고 계속 딴 캐피털 게인이 발생하는 계속 캐피털로서는 3,000불씩밖에 공개 못 받아요. 몇 년 동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10만 불 손해났다면 몇 년 걸려요? 33년 걸려요. 죽어야 죽을 때까지 사보는 거예요. 화병으로 죽으면 네, 화병으로 죽든지. 열심히 더 해야지. 열심히 더 해가지고 더 따면은 땄다 그러면 다 공제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따야지. 그러니까 와이프가 당신은 주식 일어나고 왜 자꾸 하냐 그러면 이 사람은 세푼도 모르는 여자가 멍청한 소리 하지 마라. 따야 공제받아. 이렇게 큰 소리 넣칠 수 있는 거예요. 따야 공제받아. 빨리 따면은. 주식 말고 다른 거는 비즈니스 로스는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캐피털 로스만. 죽을 때까지 캐리오버에 가는 거예요. 중간에 캐피털 게인이 발생하면 얼마인지 서로 캐피털 로스하고는 캐피털 게인으로 서로 차감이 가능하지만 캐피털 게인이 없었다면 캐피털 로스는 3,000불씩밖에 해볼만 하네요. 3,000불씩만 계속. 3,000불씩 계속 공개받았어요. 오더널 인컴과 3,000불씩 공개해 준다는 거예요. 오더널 인컴하고 3,000불씩. 그리고 22번 라인 가서 보면요. 22번 라인
49페이지 22번 라인. Yes였을 때 까만 글씨에 Qualified Dividend하고 Capital Gain Tax 워크시트이 있죠. 왜 이런 별도의 텍스 워크시트 세금 계산서가 따로 있냐면 세율이 낮게 적용되잖아요. 세율이 일반 소득과 다른 세율이 적용되잖아요. 별도의 텍스 워크시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교재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교재 33페이지에 있는 이 표는 테이블은 제가 나눠준 종이 2013년도 세법 개정 내용 가지고 교체를 하셔야 돼요. 테이블 표 9-1 새로 나눠준 종이대로 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게요. 모든 캐피털 게인에 대해서 그렇게 낮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롱텀 캐피털 게인만 그래요. 롱텀 캐피털 게인만. 숏텀은 그런 낮은 세율이 적용이 안 돼요. 롱텀 캐피털 게인만. 그러니까 주식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팔아나는 거예요. 자꾸 1년도 안 돼서 팔고 했다고 개인 발생하면 그건 세율이 낮은 세율 적용 안 돼요. 롱텀 캐피털 게인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 그러니까 일반 세율이 15% 이하 적용되면은 15%까지 적용된 사람은 세율이 적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소득이 15% 적용되는 사람이라면 아까 세율표를 내가 잠시 보면요. 아까 조인트 나는 경우 세율이 15% 적용되는 사람이라는 건 소득이 72,500불이 안 된 사람이에요. 72,500불 안 된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주식에서 농텀에서 땄을 때 세금 안 내도 돼요. 1년 소득이 72,500불 안 된 사람은 주식에서 개인이 발생해도 세금 안 내도 된다고. 롱텀인 경우만. 근데 숏텀 1년 안 돼서 팔면 세금 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소득이 얼마 안 된 사람이 주식 투자할 때 좀 신경 써야 돼. 팔 때 좀 참았다 팔아야 돼. 1년 넘어서 팔아야 돼. 이익 났을 때. 그럼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야. 숏텀은 세율이 없어요. 숏텀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냥 39%까지. 예, 예, 예. 1년 아니 1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1년 안 됐을 때. 안 됐을 숏텀인 경우. 1년 안 돼서 팔았을 때. 롱텀 개인만 세율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34페이지로 가세요. 34페이지. 다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5번에 If you have net capital loss after combining all your short-term and long-term을 다 컴바인해서 net loss 발생했을 때 You may not be able to the full amount loss를 다 공제 못하고 3,000불까지밖에 공제 못 받는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나머지는 가로 2번에 들어가서 Capital loss may be carried forward until 다 써먹을 때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3,000불씩 공제 먹고 carry forward 된다고. 미래로 2월에 간다는 거죠. 자, 가로 4번 보겠습니다. 가로 4번에 If you and your spouse가 한때는 조인트 냈다가 이제 따로따로 세금 부과하게 됩니다. 이혼했던지 그래가지고 그럼 any capital loss carry over from joint net에 발생했던 capital loss carry over가요 can be deducted only on the return of spouse who actually had loss. 실제로 로스 발생시켰던 사람이 carry over에 간다고. 예를 들어서 나랑 와이프랑 같이 살면서 내 이름으로 주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손해 났어. 그리고 내가 캐리오버 해가다가 조인트를 하면서 캐리오버 가다가 이혼했다고요. 와이프가 사용 못한다고. 내가 실제로 캐피탈로스 발생시켰던 사람이니까 내가 사용하는 거고.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죽었대요. 그럼 와이프가 사용 못한다고. 내가 죽을 때까지 끝나고 사용하고 말아요. 죽었다 하더라도 이혼했다 하더라도 상대 와이프가 사용 못한다고. 실제로 로스 발생시켰던 사람이 캐리오버에 먹는다. 여기까지. 자, 7번에 B 살 때는 B, 주식 살 때는 B라든가 팔 때는 B 이야기입니다. B you pay to 브로커에게 주식 사기 위해서 냈던 B는 그 산 원가에 해당된다. 산 값에 원가에 코스트에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any 브로커 피나 커미션 같은 것들을 내가 팔 때, 세일할 때 냈던 커미션은
셀링 익스펜스로 공제한다는 겁니다. 셀링 익스펜스로. 상식적인 이야기에 이런 브로커 피 들어갔던 건 팔 때 판매 비용으로 공제하는 거예요. 살 때 들어간 비는 산 원가에 들어가고 주식 샀던 원가에 들어가고. 야, 8번의 워시 세일. 처음 들어본 소리죠, 워시 세일. 여기 주식 사시는 분 계세요, 혹시? 네, 워시 세일. 이게 무슨 소리냐? If you cannot duck loss를 from sale of trade stock in 워시 세일에서 워시 세일에서 스탁 팔아가지고 손이 났을 때 공제할 수 없다 이렇게 써져 있죠. 워시 세일이 뭔지 그 다음 줄에 설명되어 있죠. A wash sale occur when you sell 스탁 같은 것을 로스로 팔았다가 within 30일 안에 내가 주식 그것을 팔기 전후로 해서 30일 안에